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의 정성관 이사장입니다. 저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병원에서 아이들의 진료를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백정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하러 나왔는데요. 네, 제가 10년 넘게 우리 아이들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거는 너무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재밌게 쉽게 풀어보고자 슬기로운 육아 처방전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주제들 채널. 중에서, 네. 네, 맞아요. 주제 중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거의 진료에서 물어보시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보통은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가장 어머니들께서 보면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의 발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피버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포비아가 매우 극한 공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포인가. 사실 이제 저희 병원이 2025년 4월 1일부터 약간의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때 이제 원래는 야간 진료만 하다가 휴일 진료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4시간 네. 진료를 해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사실 야간에 어디 갈 곳이 없고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또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24시간 진료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왜 새벽에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정, 즉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내원한 아이들 935명의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꼭 한 가지만 갖고는 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발열, 기침, 콧물,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물론 이걸 다 합치면 1000가지는 넘습니다. 그런데 935명 중에 가장 다수를 차지한 491명, 즉 전체 환자의 53%가 밤에 발열 때문에 왔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가장 당황해하고 빨리 아이가 또 열이 네. 왜 나는지를 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 기침, 콧물 그리고 사실 토하고 설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수액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경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바로 병원을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만큼 열이 난 것 자체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도대체 열은 뭐냐, 발열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합니다. 직장을 측정을 했을 때 36.6도에서 37.9도씨까지가 정상 체온이고 발열은 직장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를 말을 합니다. 또한 고열은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고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직장 체온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원래라면 우리가 체온은 우리가 기체온계도 많이 네. 이용하시잖아요. 편리하게 아니면 비접촉식도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냥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정상 체온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중 변동의 차이가 있어서 아침에는 가장 체온이 낮고 그리고 오후와 이른 저녁에는 최고의 체온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연령 차이가 있어서 나이가 많은 어린이보다는 영유아들이 온도가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거나 또는 수유를 하고 난 후에는 37.8도까지도 발열이 날 수가 있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밤과 자는 새벽 수면 동안에는 36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온을 갖다가 하루에 한 3번씩 4번씩 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이 나는데 계속 너무 자주 잰다거나 아이 자고 있을 때 깨워가지고 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지는 않고 하지만 이런 정상 체온을 넘어서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면 아이가 어디가 아프구나, 질환의 한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열이 그러면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도대체 열이 나는 게. 열은 이제 성인이 발열 나는 것과 그리고 아이가 발열 나는 게 좀 다른데요. 아이들의 발열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죠. 감염,
염증, 종양, 기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아이들은 병원체, 즉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따라서 열이 나게 됩니다. 이런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여러 사이토카인이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뇌 안에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체온의 기준값을 높이게 됩니다.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 증가하게 되고 이 영향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근육과 간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또 열이 나니까 몸은 열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러다 보면 피부 근처에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났는데 손발이 차가워져서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열이 나면 우리 신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해열제를 먹게 되는데 바로 이 발열의 기전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야,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엄청난 공부를 시켜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열이 도대체 우리의 친구? 왜 친구라는 말이 왜 그런 거죠? 우리가 24시간 진료 클리닉이 친구 클리닉인데 그래서 열 친구 클리닉입니까 이게? 아니 보니까 외국 논문에는 발열은 우리의 친구다 이런 주제로 해서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주제를 논문의 주제를 따서 열은 우리의 친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열이 나는 것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을 하면은 이들 병원체를 내보내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면역력이 그렇죠.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따라서 이런 면역 반응이라 친구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면역 반응은 왜 체온이 올라가야 하느냐. 네. 자, 체온이 올라갈 때 면역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 B세포가 늘어나고 네. 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글로불린도 증가하고 또 백혈구에 그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식세포가 체온이 올라갈 때 작용이 왕성해지고요. 또 우리 몸의 자연 한 바이러스인 인터페론의 기능이 이때 늘어나게 됩니다. 좋아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면역 반응들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열은 우리의 친구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의미고요. 하지만 열이 날 때는 친구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도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몸살도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설사도 하고 따라서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아이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치료의 목표는 뭐냐? 전반적으로 아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편안한 상태를.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해열제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네,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열이 나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뭐가 힘들까 이런 연구를 좀 했다고 해요. 네. 했더니 열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아이가 위험에 빠질까 너무 무섭다. 네. 또는 열이 너무 높으면 열성경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발열 자체를 떨어뜨리기를 원해서 네. 우리 해열제 두 종류 있잖아요. 아세타민오펜하고 우리가 브루펜, 흔히 얘기하는 좀 브루펜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부브루펜 이 두 가지를 결국은 교차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병용 투여를 하면서 실은 그 원래 허용된 양보다 과한 양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막 먹이게 되죠. 아무래도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봤더니 그 보호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네. 아세타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병용 투여하거나 또는 교차 투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많은 연구들이 있었네요. 네, 해외 그래서 논문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들을 하더라라는 논문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이 연구 도대체 결론이 뭔가요? 아니면 뭐 쓰란 얘기인가요? 말란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아직 사실 결론이 다 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네. 대체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브루펜을 병용하거나 교차 투여를 하면
아스타아미노펜 또는 이부브로펜을 단독 요법으로 쓰는 것보다는 체온을 낮추는 데는 약간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네. 효과적일 수는 있다. 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발열이 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불편감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목표인 치료의 1차적인 목표인 아이의 불편감에 대해서는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약간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뭐 더 좋다는 이런 결과는 아직 없다는 네, 네. 얘기잖아요. 오히려 약을 뭐 애들 시럽이 다 똑같이 생기니까 이제 네. 갑자기 약을 뭐 똑같은 걸 2번 먹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또 진료실에서 우리가 또 보호자분들이 왔으면은 그 전날 이렇게 다 열 나고 그 다음에 막 얼마 이렇게 먹였다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오면은 어제 네, 이렇게 많이 먹였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예, 오늘은 조금 조절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작용도 있고요. 네, 뭐 약간 네. 그래도 부작용은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뭐 배 터지게 먹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는 그렇게나 없을 네, 거예요. 그쵸. 네,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해열제 뭐가 있으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스타아미노펜과 이부브로펜이 있습니다. 네. 이 약은 둘 다 똑같은데요. 약을 복용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이제 시간은 한두 시간 있다가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해열 효과는 1도 정도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복용을 하게 되면 아스타아미노펜은 4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이부브로펜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과가 있고요. 또 용량이 좀 다른데 아스타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들은 체중이 다르니까 다 네. 똑같이 쓸 수는 없고 체중당 계산을 해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 10에서 15mg을 먹고 이부브로펜은 5에서 10mg 정도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럼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느냐? 아스타아미노펜은 3개월부터 그리고 이부브로펜은 6개월부터 복용을 네.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또 그래서 아스타아미노펜은 또 4시간마다 그리고 보통 이부프로펜 한 6시간마다 이렇게 먹이니까 네. 너무 많이 먹이는 건 별로 네. 좋진 않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잘 때는 깨워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스타아미노펜은 하루에 뭐 4번 정도, 네. 그 이부브로펜은 3번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면 되고요. 네. 그럼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 물론 아주 많이 먹어야 되기는 하는데요. 아스타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복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올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부브로펜은 우리 이제 먹으면서 좀 느끼잖아요. 그렇죠. 위장관 장애. 그래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변비, 소화불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매우 드물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소화성 궤양이나 위에 출혈이 나거나 또는 신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여기 지금 사실 발열 이거 주의점만 하고 한번 지금 질문도 들어온 거 한번 좀 약간 네네. 볼까요? 보니까 네.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네. 보면은 지금 여기 다 보니까 뭐 백 원장님 열심히 진료 많이 받았다고 막 보자마자 다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보니까 질문이 19개월 아이인데 마른 기침을 할 경우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여야 할까요? 다른 증상들이 별로 없고 마른 기침만 계속하는 걸로 봐서 온도차가 심해서 그런 것 같다. 당분간 물만 많이 마시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19개월 정도 된 아이가 기침은 당연히 처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기침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뭐 한 7, 8번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많은 기침이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기침 자체를 몰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뭐 열이나 이런 증상들이 없으면 마른 기침 자체가 조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횟수가 좀 더 증가된다거나 그다음 아니면은 양상 그러니까 항상 밤에 많이 하는지 아침에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뛰어다닐 때 많이 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온도차라고만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청진 소견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소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고 기본적으로 습도 조절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혹시 좀 더 나중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좀 더 정확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고열 39도 이상이 나더라도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해열제를 먹여서 억지로 열을 내리게 하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없애는 것이니 아기의 건강에 더 안 좋은 것일까요?
했는데. 네, 우선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잠을 잘 잔다면은 해열제를 굳이 잘 때는 깨워서 안 먹여셔도 되고요. 하지만 낮에 낮 시간이라고 하면 먹여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면역 반응을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열이 나는 동안에는 외부 물질인 병원체들도 그 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이 나지 않아도 머리 아프면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약간은 39도면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몸살 기운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음번 파워포인트 자료가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자, 발열 이때는 주의해라.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이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서 아이의 진료를 보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3개월 미만의 영아가 38도 이상 열이 날 때는 이때는 단순 감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4, 5일 이상 계속 열이 나는데 아이가 축 늘어져 있고 활기가 없을 때, 또 발열 시간이 짧더라도 7일 이상 지속될 때는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을 꼭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경련을 해요. 네. 물론 단순 열성 경련도 있을 수 있지만 5분 이상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빨리 이때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40도씨 이상의 발열은 아까 고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가셔서 꼭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40도 이상이 되면은 그 신체에도 다른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3개월 미만의 영아가 38도 이상 열이 나면 우선은 정확하게 열이 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아이들한테 신생아 폐혈증인지 아니면 뭐 내수막염인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발열 시간이 짧더라도 7일 이상 지속되면은 아이들한테 뭐 가와사키병일 수도 있고 요로감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 이 5분 이상 경련되면은 이거는 더 경련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보호자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 포인트로 좀 가지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열이 났을 때 아이가 해가 있거나 또는 열성 경련을 어머니들께서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굉장히 무서워하죠. 네, 특히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진료실에서 보면 한 번 열경련을 알았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가령 첫째가 열경을 알았으면 둘째는 열이 날 때마다 보호자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네. 만약에 가령 어떤 아이가 한 번 열경을 했으면 그때부터 아이가 클 때까지는 열이 날 때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도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병원을 일찍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한번 도대체 볼까요? 열성 경련이란 뭐냐? 열성 경련은 중추신경계. 우리가 뭐 뇌 같은 경우에 뇌에 감염이 없는데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나이는 6개월에서 60개월 정도 된 아이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약 인구의 7에서 8% 정도에서 열성 경련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꽤 많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열성 경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열성 경련과 복합 열성 경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단순 열성 경련이고요. 네. 그러면 단순 열성 경련이 뭐냐? 경련을 하는데 15분 미만으로 하고 한 번 했는데 24시간 안에 재발하지 않고 전신성으로 온몸으로 오는 것이죠. 주로 열성 경련 환자의 70에서 80%를 차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 열성 경련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신경 발달의 합병증 또는 뒤이어서 계속 간질로 갈까봐 걱정을 하시지만 이런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네네. 보면은, 그러니까 대다수는 열성 경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도 보면 경험적으로 많잖아요. 특별히 엄청 뭐 가족력이 막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걱정이 이제 그런 중한 것들 말고 혹시라도 지능이 발달이 덜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습 장애가 올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 또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열성 경련을 자주 하더라도 대부분은 5살을 넘어가면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독감 돌면서 초등학생들도 조금 열성 경련이 많이 오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래도 검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필요에 따라서는 네네. 피 검사라든지 뭐 뇌파 검사 정도까지는 네. 간단하게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5살 이상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열성 경련을 하면 우리가 뇌파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도 사실 보면 학습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꼭 약간 경련을 갖다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간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뭐 숨을 못 쉴 것 같고 아니면 얘가 나중에 이러고 나서 회복돼 가지고 뭔가가 머리에 문제 생긴 것 같고 이걸 제일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래도 단순 열성 경련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걸 충분히 좀 보호자분들께 좀 주지를 시켜드리는 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되게 우리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드네요. 그러면은 단순 열성 경련이 있으면 복합 열성 경련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 일단 시간이 15분 이상 넘어가는 것, 그리고 24시간 안에 2번, 3번 재발하는 것, 그리고 또 국소성으로 그러니까 몸의 일부만 오는 것을 복합 열성 경련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뭐 만약에 뭐 까딱까딱거리는 게 이렇게 전신이 아니고 한 부분만 일부만 하면 문제가 되고 복합 열성 경련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검사를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뇌파 검사라는 것들은 다 그렇죠. 근데 다음번에 넘어가기 전에 너무 어떤 어머니께서 이렇게 연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질문을 올리셔가지고 뭔가 답을 드리고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연재 엄마예요. 연재가 금요일부터 설사를 하게 되어서 오늘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배가 운동을 안 하고 배가 운동 안 한다는 게 이제 보통 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장 자체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꾸룩꾸룩. 그래서 우리가 청진을 해보면 꾸룩꾸룩 그런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장이 안 움직이고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그런 소견들, 우리가 팔라이틱 일레스 같은 게 좀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배에 가스도 많이 차 있다고 해서 장염성을 받는데 꼭 희한해요. 애들은 꼭 아플 때 그 과자를 더 찾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이것도 의학적으로 있나 뭐가? 제가 볼 때 어쨌든 배를 많이 마사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배를 마사지 해주는 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배꼽을 딱 생각을 했을 때 배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 마사지를 갖다가 살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과자만 찾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딴 거 잘 안 먹고 이제 꼭 자기 좋아하던 거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만 먹으려고 하는데 과자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설사를 하고 이런데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설사하거나 이런 애들한테는 좀 바나나 같은 거 혹시 좋아하냐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노릇노릇한 그런 바나나 같은 것들 먹으면 아이들은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신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안 먹으려고 하고 딴 거 이제 아이가 이제 배가스 차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할 때 너무 아이가 탈수가 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물 같은 경우들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아이들 달래는 용도 정도로는 저는 이제 보통 과자를 조금만 줘라. 진짜 그냥 달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백 원장님 혹시 집에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당연히 뭐 과자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비스켓 같은 거는 사실 좀 줘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비스켓을 좀 주거나 또는 아이들 뭐 쌀과자 좋아하니까 달지 않은 거 조금 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의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벌컥벌컥 컵으로 먹이지 말고 숟가락으로 조금씩 줘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먹고 소변도 잘 안 보면 지금은 이제 2025년이잖아요. 네. 병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 게 좋죠. 네, 맞아요. 필요하면은 수액 치료가 뭐 엄청 아이들한테 힘든 거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계속 탈수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신 우리 백재원 원장님 때문에 이사하기 싫었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다음 우리 또 갈까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열성 경련의 정의가 60개월까지 아이들의 그 경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른들은 열나도 내염 빼놓고 그냥 단순 열성 경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아이들은 왜 열성 경련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학자들이 막 찾아봤더니 아이들의 열성 경련을 하는 연령과 그리고 아이들의 뇌발달하는 그런 모습, 그런 연령이 좀 일치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 4에서 5세가 되면은 뇌 용적이 성인의 90% 정도에 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뇌 용적이 커질 때 용적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런 뇌 수초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영유아의 중추신경계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좀 열성 경련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5살 이전에 주로 하게 되고 그렇죠.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발달이 되니까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감염이 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이 나오고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열이 나면 또 사이토카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뇌 중추신경계에 뉴런의 과다 흥분성을 일으키면서 열성 경련을 하는데 또 이게 가족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족력이 있어서 그리고 꼭 옛날에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열성경련 했으면 혹시 집안에 그랬던 적 있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가족력이 뭐 한 20에서 30% 정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뉴런의 과다 흥분성이 있으면서 열성 경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전에 아이가 만약에 혹시 됐으면 그 밑에 동생이나 이런 분들도 엄마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맞는 네. 얘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열성 경련 했을 때도 제 보호자분들께 어떻게 좀 해줘야 됩니까? 좀. 네. 가장 중요한 건 열성 경련 그 자체보다 열성 경련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외상을 입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면서 고개랑 몸은 옆으로 눕혀줘야 되는데 경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침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똑바로 눕게 되면은 침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갑자기 입에 뭐 음식 같은 걸 물고 있다가 경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음식들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질식하는 게 사실은 가장 네. 위험하니까 고개를 꼭 옆으로 눕혀서 입안에 있는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오게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이게 이렇게 까딱까딱 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못하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다치게 되거든요. 성인의 힘으로 다치게 되니까 절대 제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주변에 까딱까딱 하면서 장난감이나 가구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 물건이 없게 치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보면 열경련 할 때도 우리도 병원에서도 처치를 할 때 우리가 뭐 다른 걸 특별히 많이 안 하잖아요. 혹시 뭐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들을 체크를 하고 아이들 고개를 갖다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 5분 이내에 다 거의 다 해보게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련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입안에 그런 음식이 있었는데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난다라는 걸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빼내려고 엄마의 입에다가 엄마의 손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네. 그 손이 정말 절단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순간에 열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를 입안에 이렇게 짜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하니까 절대 이때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으셔야 되고 또 몸을 조이는 옷을 입었거나 했다면 옷을 풀어줘야 되고요. 네. 이게 목 졸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한 명은 아무리 당황하더라도 경련하는 시간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을.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경련하는 시간이 엄마들이 보통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들이 오면은 우리가 거의 한 1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체크해가지고 막 119나 이런 시간들 보면은 한 5분, 6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황하거나 갑자기 굉장히 어떤 우리가 막 뭔가 큰일 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가 막 경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된 것 같고 마치 1분 했는데 한 5분 넘게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대다수는 119 딱 부르고 나서 119 올 때 전에는 다 아이들 회복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19가 왔는데 회복 안 됐으면 그냥 빨리 병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대부분은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이제 회복이 되죠. 5분 이내에. 네. 회복된다는 게 갑자기 그냥 아이가 확 이렇게 막 정신을 차는 게 아니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통증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발바닥 이렇게 세게 좀 이렇게 문질러 본다거나 살짝 이렇게 아이들 만져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 회복되는 되는 거지. 갑자기 아이들이 확 깨가지고 엄마하고 막 부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그 잠에 깬 듯 안 깬 듯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성 경련 할 때 이때는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시간을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5분이 넘어도 깨어나지 않고 아이가 계속 경련을 하면 그때부터 안 멈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5분을 넘어가면 보통은 한 15분 넘게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열성 경련 아니고 뇌염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련을 이제 짧게 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2번, 3번 계속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청색증,
청색증이라고 하면 그게 뭐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파래지거든요. 입술이. 그래서 입 주변이 파래지거나 또는 경련이 끝난 것 같은데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증을 이제 유발을 해도 꼬집거나 이렇게 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네. 그럴 때는 바로 119 전화하시고 꼭 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럴 때 사실 의식이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아이들 반응을 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우는지 안 우는지잖아요. 그리고 딱 해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네.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책의 한 꼭지인데요. 어머니들께서 갑자기 너무 당황하는데 그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네. 책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열성경련 한번 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다음에 경련하고 싶지 않다. 열성경련을 예방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참 이 답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열성경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이 안 나는 겁니다. 즉 감기에 걸리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건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네. 이게 뭐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근데 네. 그 감기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걸릴 수밖에. 네, 그러면서 항체를 또 만들어내는 네. 거니까 몸에. 다만 감기에 걸리더라도 좀 너무 고열이 안 나고 너무 심하게 안 아프고 합병증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네. 첫 번째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감기에 아무래도 뭐 덜 걸리려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고 아까 열이 날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네, 면역력. 네. 당연히 중요하죠. 면역을 높인다고 해서 뭐 무조건 영양제 먹고 이것보다도 어쨌든 충분한 수분과 식단으로서 아이들 면역력을 좀 올리고 그렇죠? 네, 나머지는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것들 보충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열경련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막 38도 넘는다고 꼭 하고 막 39도 간다고 해서 하고 37점 막 이렇게 미열이라고 해서 안 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대다수가 우리가 열성경련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지르실에서 어때요? 대다수 감기 첫날 거의 90% 이상이 하거든요. 감기 첫날. 그럴 때는 엄마가 그냥 모르고 뭐 어린이집 보냈는데 그냥 갔다 와서 아이가 약간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열경련을 했는데 그때는까지만 해도 열이 나는지 몰랐던 경우가 많죠. 그럼 그때 나중에 딱 이제 경련하고 그때 열을 재보면 갑자기 열이 이제 좀 나오는 경우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미열일 때 그러면은 과연 미열일 때 미리 뭐 해열제를 먹여서 예방을 할 수 있냐? 사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아이를 갖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좀 컨디션이 좀 필요해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그날 잘 휴식을 좀 취하고 좀 옆에서 좀 잘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또 질문들이 있네요. 보니까 잠깐 하고 우리 예방접종 파트로 넘어갈까요? 네, 몰라님께서 우리 조카도 고열이 나면은 가끔 눈이 뒤집히요. 눈이 뒤집힌다고 하는데 이게 열경련 맞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것만 갖고는 조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왜 우리가 너무 이제 열이 나고 탈수가 오면은 눈을 이렇게 애들 흐릿하게 뜨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열경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저기 국소적으로 이렇게 막 까딱까딱거린다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열경련은 이렇게 전신적으로 까딱까딱거린다거나 굉장히 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라든지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서 지금 조카가 사실은 정확히 몇 살인지 그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어린아이라고 5살 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눈이 약간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리고 눈을 시커멓게 뜨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전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열경련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서 만약에 눈만 그런다? 그럼 이거는 신경학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성 경련이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포텐셜을 좀 갖고 있는 귀저질환을 좀 갖고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한번 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를 정확하게 신경 파트 진료를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아이가 열성 경련을 자주 겪으면 나중에 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 영향이 있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또 잘 클 수 있습니다. 잘 클 수 있는데 이게 저 자주라는 게 저것도 좀 맞죠? 조금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 그러니까 자주 겪는다는 게 우리가 열이 날 때
뭐 1년에 만약에 한 번 정도 열경련해서 만약에 뭐 한 2, 3년 했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저 자주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열이 날 때마다 계속 막 그렇게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뇌파 검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너무 자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열경련을 너무 자주 하는 경우에는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을 좀 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선 몇 살인지 그다음에 열성 경련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주기로 오는지 그리고 아이의 발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린이는 포커스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열성 경련 자체는 뇌에는 크게 영향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책에도 충분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필요하시다면 읽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저희가 한번 또 진료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열성경련 예방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예방접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는 2025년도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인데 여기 보시면 총 17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접종이 출생에서부터 만 12살까지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 안 많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말 없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그 예방접종 개수도 늘어나고 새로운 병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맞죠. 아이들도 정말 주사 맞을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 지금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또 저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 챙기더라도 보건소에서 우리 아이 접종 날짜가 됐으니까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꼭 접종을 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들 병원에 오면 다음 접종 병원에서들 다 챙겨주는데 다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좀 골라야 되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예방접종 하는 날 어떤 날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날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열이 없는 날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주일 전쯤에 감기를 앓았고 열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호전 중이에요. 그래서 미열이 조금 있거나 기침 콧물이 조금 있는 경우 이런 날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보통 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 해도 된다는 게 지침입니다.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지금 우리 애가 약간 코 좀 킁킁거리고 코환기가 좀 있고 약간 어제부터 기침 좀 하는데 오늘 접종해도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네,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뭐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접종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백 원장님 진료실에서 어떠신 편이에요? 네, 저도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을 먹고 있으면 접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약간 37.6도 정도의 미열도 접종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이제 지침이 있으니까 저희는 안심하고 접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접종을 안 하고 조금 정말 완전히 괜찮을 때 해야지 하다 보면은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한 2, 3개월 벌써 지나 있고 네.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건 조그만한 지변 접종은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개울수를 또 나중에 놓쳐버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진찰 받고 괜찮으면 바로바로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이제 흔한 일이 독감 도는 시즌에 독감 예방 접종 해야 되는데 계속 그때가 이제 가을이니까 아이들이 감기 환자가 많거든요. 감기 다 낫고 해야지 하다가 독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건 독감 걸려버리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또 A형, B형도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걸리더라도 또 접종은 해야 되는데 계속 감기 걸리면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고 또 이제 예방 접종을 하러 그 병원에 내원을 할 때는 아이의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들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은 목욕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방 접종 후에 목욕은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 또 아이가 접종을 하고 나면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힘든데 엄마도 이제 힘들고 아이도 힘든데 그날 목욕하려면 아이가 힘드니까 그냥 목욕은 접종하기 전에 시키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여기 예방접종 자세에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갖고 나왔는데요. 예방접종은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편안한 상태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 이제 보통 다리에 맞는 경우는 돌 이전에 맞는데 돌 이전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리고 돌 위의 아이들도 엄마 품에 편안히 앉혀서 접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한 달 이내에 BCG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BCG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죠. 골라야 피내용하고 되죠. 경평이 있죠. 네네. 골라야 돼서 이걸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불주사입니다. 네. 그리고 경피용은 그 도장 주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균주는 뭐 그냥 뭐 저희 상식인데 덴마크의 데니시 균주이고 그다음에 경피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의 균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경평을 갖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주로 많이 네, 낳잖아요. 네. 아이들이. 근데 이 피내용과 경피용의 가장 큰 차이는 피내용은 무료라는 점. 그런데 경피용은 무료가 아니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네. 점이 가장 그런 크고요. 부분이 있죠. 네. 가장 크고 그리고 피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잘하시는 분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이게 놓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저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소아과 의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숙련도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 부분 때문에 나중에 저게 관한 전 자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보호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하지만 둘 다 효과는 똑같이 결핵이나 또는 결핵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잘 할 수가 있고요. 피내용 같은 경우에 장점은 주입한 백신의 용량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하지만 접종자에 따라서 이게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흉터가 좀 크게 남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피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사 바늘이 더 얕게 들어가니까 통증이나 흉터가 작은 반면에 주입한 백신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용량 확인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네. 효과는 똑같아서 둘 중에 그 보호자분들께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피내하고 경평 BCG는 사실 우리가 접종하러 갔는데 보호자분들이 워낙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도 저 이렇게 2개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하실지를 선택을 보통 많이 드리나요? 네, 선택을 저희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내용과 경피용을 다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이제 하는데 마침 딱 저 덜렁이 가족이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보니까 네네. BCG 중에서 불주사 도장형이 있는데 이거 흉이 덜 생기는 불주사라고 싶은데 불주사 맞는 것은 어떻게 찾나요?라고 했습니다. 네. 찾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본인이 사는 지역에 병원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접종 중에 BCG를 하는 곳을 피내용을 하는 곳을 검색을 하시면은 적은 구는 이제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2군데 그리고 좀 많이 하는 구는 강남구나 이런 데는 한 10군데 정도 병원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서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럼 리스트가 또 잘 정리가 돼 있군요. 네네. 네. 잠깐 그다음 또 다른 거 해볼까요? 다음 파워포인트로. 네, 그래서 이제 BCG를 맞고 나면 저희가 2-4-6개월에 로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역시나 또 이제 네. 또 선택을 또 드려야 되는 선택을 해야 거잖아요. 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이게 보호자분들이 뭐 다른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드신데 이런 선택마저도 계속 있으니까 네, 우리 네. 의사분들이 사실 되게 좀 뭐랄까 잘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책에 있는 게 꼭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정보들을 잘 충분히 알기 쉽게 드려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좀 차이가 네, 있나요? 그래서 일단 로타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2개의 큰 차이점은 로타텍은 3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타릭스는 2번을 하게 되고 그렇죠. 로타텍은 한 번에 먹는 양이 2cc고 로타텍은 1.5cc인데 로타텍은 5가지의 혈청형을 커버를 하고 로타릭스는 한 가지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로타텍이 더 좋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5가지 혈청형에 대해서 둘 다 동시에 허가가 되어 있고 효과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좀 뭐랄까 이게 숫자 더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왠지 또 근데 또 한편으로 또 3번이나 다 먹이려다 보면은 사실은 막 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2멍이 더 편하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렇고 약간 이 보호자분들께서도 좀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 아이를 뭘 먹일까 미리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생후 2개월에 로타텍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연결해서 교차를 하지 않고 보통 하나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2개월 때 잘 선택을 하면 좋고 또 로타텍이나 로타릭스는 이제 접종이
아주 지연은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먹는 게 생후 8개월까지는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여름이라 아직 시즌은 안 됐는데 최근에 요즘 굉장히 핫 이슈죠. 저 네네. RS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아이들한테 폐렴이나 모세견증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 RS 바이러스가 보통 이제 영아들 입원하는 제1번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중환자실도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백신이 올해 처음 2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RS 바이러스 백신 자체는 지금 NIP 즉 무료 접종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접종하는 것들은 다들 비슷하게 병을 일으켜서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 백신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동 면역이에요. 즉 만들어진 항체를 몸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효과는 한 5개월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S 바이러스가 도는 시즌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네. 따라서 딱 그 시즌에만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10월 3일 날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10월 6일 날 태원 예정이다. 그러면 그때 바로 태어나면서 접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RS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는 4월에 출생을 한 아기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10월 달이 되었을 때 바로 접종을 하면 됩니다. 정말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만약 혹시 RS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강의 내용은 거의 다 끝이 났나요? 네네. 네,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빨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기가 돌인데 6, 7개월부터 손을 너무 빨아서 최근에는 곪고 상처 너무 아프겠네요. 이거 보통 애들 맨날 엄지 쪽쪽 빨고 있거든요. 아이들 곪고 하는데 비판펜 이거 너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펜 발라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상처 있으면은 우리 항생제 연고도 발라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손 빠는 아이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게 손 빠는 아이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보통 이게 개월 수마다 좀 다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돌 정도면 보통 진료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보통 이제 돌쟁이면은 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조금 지나면은 좋아질 거고 또 아이가 그 손을 빠는 걸로 아이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건데 그걸 너무 못하게 하면 아이가 또 그 자체로 괴롭기 때문에 일단은 두는데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막 손이 짓물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이의 손을 대체할 수 있는 차라리 뭐 쪽쪽이 같은 것을 주거나 다른 걸로 이제 그 아이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렇게 씌우는 거 그걸 하라고 하죠. 우리는 옛날에 사실 되게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막 엄청 쓴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발라가지고 하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애들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죠. 애들이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좀 큰 애들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자기의 되게 제일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계속 빠는데 못 빨게 하고 지지거리고 이렇게 물론 계속 교육은 해야죠. 이건 지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해줘야 되지만 계속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억지로 못하게 너무 해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 안 보는 데 가서 막 손 빨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뭐가 맞는지를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백신 접종을 다 했는데 지난번에 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독감 접종을 해야 할까요? 네, 해야죠. 왜냐면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병에 안 걸리는 거는 아니고 다만 치명적으로 가거나 합병증이 아주 심하게 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백신은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감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설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혹시 A형 독감이 걸려도 다시 접종을 하는 게 좋은 게 그래서 B형 독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독감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좋아요 눌렀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선생님 이번에 유치원에 코로나가 돌았는데 요즘 코로나 조금 돌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아이들 무서워서 코로나 접종을 안 시켰거든요. 5세 이하예요. 코로나 접종 유아도 괜찮나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접종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아이들한테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고위험군이 아니면 지금은 굳이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실 굉장히 그때 우리 유행 시기에도
아이들도 많이 걸리긴 했었잖아요. 걸리긴 했는데 어른들보다 도대체 훨씬 증상이 더 약하게 오고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하면서 우리 그 당시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면역 체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른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들이 좀 나게 되신다면은 아이의 현재 지금 우리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좀 이제 고위험군 같은 뭐 있으면 심장 질환이라든지 뭐 아주 나쁜 폐질환이라든지 혹시 뭐 어떤 유전병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의학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접종 여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접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코로나 걸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갑자기 코로나 걸리고 나서 폐렴으로 발전되는지 호흡곤란이 있는지 아이가 고열이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증상들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뭐 우리 슬기로운 육아 처방전에 많이 적혀져 네, 있나요? 거의 있죠. 네. 네. 아유 뭐 여기 오늘 비욘디 채널에서 오늘 같이 너무 이렇게 얘기들을 해줬는데 벌써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네. 네.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찾아뵙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궁금한 점은 책을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셔도 되고요. 네. 오늘 시간 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완벽한 답변은 못 들었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도 저희는 진료 현장에서 더욱더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